네? 그러면 유라님 프로 녹음할게요. 네네네. 네. 4초. 새로운 녹음. 10회 손잡이 절반하면 버튼. 10회 손잡이 절반하면 새로운 재생 중단 버튼. 중단 버튼. 네. 오늘은 다른 커튼 끈. 2026년 5월 2일 다른 토요일 커튼 켜. 발표자는 방청식이고요. 주제는 K방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옛날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기는 설사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하신 말씀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런 국력을 키우고 이런 무기들을 최첨단하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50년대에 6.25가 발발을 했죠. 근데 그때 북한이 남침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거의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정도로 우리는 가진 것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1970년도 박정희 대통령령으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 무기의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진해, 태안, 서울, 창원, 포천, 해미 등 여러 곳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일단 그 국방과학연구소를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태동기가 70년대, 그리고 도약기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선진권 진입이 이제 2000년대부터 2019년대까지, 그리고 지금이 이제 국방 첨단 기술 선도라고 해서 2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거든요. 태동기에는 일단은 기본 병기의 국산화가 이 시기에는 70년대에는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도 무기 개발에 착수도 하고요. 백곰이라고 이따가 배울 거예요.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땅에서 땅으로 이렇게 발사하는 미사일, 그리고 견인 곡사포, 이런 게 있대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 박격포 등 이런 것들 한 7개 정도의 기본 무기가 있는데, 이 기본 무기부터 이제 국산화를 좀 하자, 요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 개발을 했고요. 1970년대에는 국방연구소 대통령으로 창설이 됐고, 대전 기계창을 설치를 했어요. 기계창이라는 것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해기계창도 설치되고, 이제 백곰 미사일 발사에 1978년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부설 국방과학연구소도 설립이 되고요. 80년대, 90년대에는 무기 체계 개발의 내실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발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거를 이제 발전하는 시기가 80년대, 90년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게 요즘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무가 이때 개발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무 5까지 나왔죠. 그리고 구룡이라는 다연발 로켓도 만들어지고, K2 소총도 만들어지고, 돌고래라는 잠수정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는 이따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천마 대공 유도 무기, K2 자주포, 그리고 비호, 백상어라는 이 바다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권, 2000년대부터 선진권 진입을 하게 되는데, 2000년대부터 19년까지 이때는 각종 이제 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는데, 신궁, K2 전차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요런
그 미사일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요즘 이 2000년대부터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옛날에는 미사일 하면은 개인이 가가지고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미사일을 쏘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해가지고 동시에 거기를 타격한다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해서 그런 이 인터넷을 이용한 뭐라 그러죠? 제어를 할 수 있는 종합 제어 장치가 이때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각각의 개인이 대포를 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협업이 돼서 같이 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도 이후에는 세계 수준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고도 정밀 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전술 지대지 유도탄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술 함대지 유도탄 요거는 바다에서 땅으로 쏘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인 수색 차량, 이제는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니까 사람이 직접 타지 않아도 전차가 막 혼자 가가지고 막 다 쏘고 다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나 체계 이런 것들을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슨 일들을 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대한 유산 K방산의 탄생이란 주제로. 자, 일단은 처음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설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처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소총을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는 딴 거 없었잖아요. 총이 제일 기본이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M16 소총을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의 1차적 과제였습니다. M16 소총이라는 건 그 미국의 베트남 전쟁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썼던 총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총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났던 게 이제 그 제일 좋은 무기였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으로 소총을 만들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서 만들었어요. M16 소총이. 그래가지고 도미기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소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총 기술을 알려준다고 이제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다 알려주질 않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그래서 이 도미기사들이 막 그 부품 하나하나 맡아가지고 몰래 복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좀 훔쳐왔다고 보면 되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27명의 도미기사들이 가서 배워왔다. 처음 사용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 M16이 왜 좋냐면 화력은 강하고 진동은 적으며 명중률이 높았고 그리고 다른 소총에 비해서 이제 휴대성도 강했대요. 근데 이때는 그때는 소련이었잖아요. 1970년대는. 그래서 거기는 AK-47이라는 그 소총을 생산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M16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1년에 이제 그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이제 소총 공장을 기계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도미기사가 지원하기가 엄청 빡셌대요. 왜냐면 영어회화는 기본이고 원서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미기사 되기가 힘들었다. 이 M16의 부품은 126가지인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도미기사 27명이 이 부품을 나눠가지고 이제 배웠다고 합니다. 자,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일 큰
큰 업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번개 사업과 2차 번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번개 사업은 1971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명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기본 무기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 목표였습니다. 소총, 박격포, 수류탄 등 7개의 무기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때 M16도 개발이 되고, 자, 이제 2차 번개 사업. 2차 번개 사업은 그때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그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그때 있었어요. 그 미사일 거리가 70km. 근데 우리나라는 평양을 쏜 미사일이 없었어요. 50km밖에 안 돼서 미사일이 평양까지 안 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 군사적 열세에 처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하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 아까 백곰 얘기 들으셨죠? 그 백곰이 이때 개발이 됩니다. 1971년 200km 사거리의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는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때 지시였는데, 그 당시에 북한은 그 서울까지 닿는 미사일이 있었으나 우리는 미국한테 받은 어네스트 존이라는 그 지대지 미사일이 있었는데 사정거리가 50km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사 도널드 더글라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지대공 미사일, 지대공이라는 것은 땅에서 하늘에 있는 비행기를 맞추기 위한 그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인데, 요게 이름이 나이키 커큘러스라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개량해가지고 지대지 미사일로 만들어보자라는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더글라스사에. 근데 다른 되게 유명한 회사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굳이 뭐 군사 기밀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 더글라스사가 좀 불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백곰 미사일이었는데, 이때도 아까 얘기했던 그 도미 기사들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개발을 해도 잘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때도 되게 고생을 하면서 그 기술들을 빼앗다고 합니다. 결국 1978년도 백곰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백곰 개발은 이제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국방산업의 쇠퇴기를 걷게 돼요. 이제 이 백곰 미사일 시연을 했는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전두환 정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국방산업이 이제 쇠퇴를 걷기 시작을 해요. 그 전두환은 미국한테 엄청 잘 보였었어야 됐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무력으로 이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미국한테 엎드리면서 우리 개발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쇠퇴기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78년부터 언제까지냐면 1983년도까지. 근데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국방산업을 일으키자는 계기가 뭐였냐면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었대요. 1983년인데 혹시 유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몰라요. 저도 당연히 모르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전두환이었겠죠? 고위 관계자들이 미얀마의 독립운동가 아웅산이라는 분을 참배하다가 북한한테 테러를 당해서 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뭐 전두환은 당연히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다른 전두환 빼고 다른 고위관직들이 엄청 많이 죽었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국방산업이 다시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미국 눈치를 조금 덜 봐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국방산업의 발전이 시작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국방산업하고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철강산업이에요. 왜냐면 이 국방산업의 대부분이 이제 미사일을 쏘는 것들, 어떤 거를 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쏘려면 이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이 철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뭐 총도 그렇고 대포도 그렇고. 근데 포스코가 있는데도? 어? 포스코가 있는데도요? 어떤 게 있어요? 포스코 철강. 아, 그 전이요. 그래서 포스코가 생긴 거예요. 예. 물론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포스코 철강산업, 그러니까 포스코가 철강산업이죠. 그 포항 제철이란 요 발전이 이 국방산업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철강을 만들다가 이제 그 비상시 전시 상황이 되면 이것들이 이제 무기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철강 산업이 물론 다른 민간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를 했지만 이 철강 산업이 이 국방 산업에 엄청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항 제철소 건설 1973년도에 중화학공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평상시에는 철이나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전시에는 무기나 장갑차를 생산하도록 설계했다. 이때 개발되는 게 중화공업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도 이때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금호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라고 합니다. 특성학으로 이때 우리 그 옛날에 저도 기능경진대회 많이 나갔거든요. 예. 그때 막 한 손에 대회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때 기능대회가 이때 시작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뭐 그런 것들 하지만 이 일반 기능경진대회는 그 뭐 철강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개조하고 뭐 이런 다루는 손으로 뭔가 기계를 이용해서 다루는 이런 것들 대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 그냥 철강으로는 그 군사적 무기를 만들 수가 없고 방탄강이라는 그냥 철강보다 3배 더 강한 이런 소재가 있는데 이 방탄강 개발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19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간 국책 사업으로 개발이 됐대요. 예, 그래서 그 이 방탄강이라는 것은 니켈, 크롬, 원소 같은 것을 추가해 일반 철강보다 3배 강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봤고 이제 하나하나 무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처음에 미사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사일에는 다 붕자가 들어가요.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활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백발백중하자는 의미에서 궁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미사일 궁은 뭐가 있나요? 천궁. 그렇죠. 천궁이 있죠. 천궁. 또 신궁. 신궁도 아시네요. 또 나 활 아니었어? 천궁 미사일. 네. 사실 지금은 뭐 활을 전쟁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궁에는 5가지가 있어요. 해궁, 신궁, 비궁, 천궁, 현궁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세요? 예? 그건 없어요. 다 용도가 다르죠. 이제 맞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뭐, 말씀해 보시죠. 제가 아는 건 신궁은 다연장 로켓. 네. 그러니까 연통으로 파파파파파 이렇게 쏘는 작은 네. 미사일들이고. 네. 천궁은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정밀 타격, 네. 그래서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쓰임이 다 다르네요. 예를 들어 이제 오토바이 탄 사람 이런 거 비행기로 네. 격추를 시킬 수 있으면 정밀한 네. 타격하는 그런 거. 얼추 비슷하게 맞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일단 비궁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아니다. 해궁부터 해야 된다. 해궁은 주로 이제 함정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비궁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배에서 항공기나 대함 유도탄, 뭐 수상 함정 요격, 뭐 요런 일들을 하고 이 선체를 방어하는 유도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명중률을 가지고 있으며 현존 최고의 함정 방어 유도 무기 체계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궁은 이제 해안 지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 배들이 이제 우리나라 해안에 쳐들어오면 이 비궁이 이제 그 시력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70mm급 직경을 가진 소형 유도 로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간첩선이 왜 들어와? 그런 거 있으면서. 그거는 이거를 뚫고 들어온 게 뭐였죠? 아니, 처음 들어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첩이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추적이 안 되죠. 이거. 아니 배 타고 넘어오잖아요. 아, 배 구역으로. 타고? 근데도 왜 못 잡을까? 아, 그거는 배 해안을 넘어온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배로. 배로 넘어오잖아. 그 바다 그 배 경계를 넘어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레이더로 다 잡혀요. 근데 잡히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는 그거 이제 대비책으로. 해궁이 역할을 못하는 건지 그거를 그러니까 해공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이지스함 같은 비궁이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비궁은 예를 들어 그 섬에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섬 가까이에 오면 그때 타격을 하지만 그 고기잡이 배들은 대부분 그 고기잡이 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불법. 근데 이거 하면 중국이랑 근데 이제 그걸 넘으면 바로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면 이제 좀 그러니까 알면서 경고 사격 진짜 경고를 그런 거에 하는 사용하는 거지. 거죠, 비궁이.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쟁 시에 진짜 이제 그 해안까지 전투 배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쏘는 거지 아마 그 어선 넘어왔다고 쏘진 않을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전쟁 나니까. 중국이랑 나. 맞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궁까지 했고요. 그리고 신궁은 궁 시리즈의 최초 한국형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로 작고 가벼운 휴대용이. 요게 좀 말이 어렵죠. 휴대용이라는 것 때문에 와닿았는데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2인 1조로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뭐 수리탄 같은 느낌이야. 그 바주카포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주카포보단 더 멀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신궁을 보면 최대 사거리가 7km. 그러니까 이거 뭐 보고 쏘는 게 아니죠. 예, 7km면 최대 고도 3.5km 저기 올라가 3.5km까지 이제 하늘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이제 15kg. 그러니까 뭐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길이가 이제 1.6m로 2.6m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갖고 다니면 이제 어깨에 메고 다니면 살짝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겠죠. 네. 2인 1조가 되어서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로 소형 헬리콥터나 드론 등 적어도 침투하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걸로 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천궁 M3이라고도 M3이라고도 하며 중거리 중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주요 시설 및 산업 기술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 가지를 배워야겠죠. 이제 콜드런치 방식. 이 뭔지 아시는 분? 냉각. 요게 뭐냐면 자, 미사일 엄청 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밑에 열이 엄청 발생할 거 아니에요. 미사일 쏘려면.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못 써요. 왜냐면 엄청난 열로 거기가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미사일을 발사하면 두 번은 못 쏘는 거예요. 그 미사일 뭐라 그러지? 미사일 그 바닥에 이제 발사대가 다 부셔지기 때문에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아니고 가스로 맨 처음에 분사를 시키는 거예요, 미사일을.
그러면은 이제 열이 아니고 가스로 분사를 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콜드 런치 방식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궁 발사되는 소리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들어볼게요. 발사되는 소리가 칙, 펑 이렇게 2번 나거든요. 이게 칙 소리가 이 가스에서 어느 정도 한 10m까지 올리는 것 같은데 그 몇 미터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추진체에서 열이 팡 발사하면서 그때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천궁 소리만 있어요? 요게 현무에서도 있고 어쨌든 좀 무기가 이제 커지면은 이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해요. 네, 이거는 어떤 무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디든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천궁 발사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콜드런치 방식. 네, 콜드런치 방식으로. 들으셨죠? 퐁 이렇게 나잖아요. 한 번 더 들을게요. 이게 맨 처음에 하는 가스 소리가 터지는 소리가 나네. 맞아요. 이게 가스 방식이어서 그래요. 약간 그 소리 나요. 우리 토치 할 때. 맞아. 토치 할 때 딱 이 소리잖아. 맞아요. 이게 보면 막 이러잖아요. 이게 콜드런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상식 딱 이런 거 딱 알아놓으면 이제 안식하기 좋죠. 콜드런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했지? 한문은 아직 안 근데 했고. 천궁까지 했어요. 콜드런치랑 하나 더 있었어. 그렇지. 현궁? 미사일.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있다.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 탑재. 요건 뭐냐면 원래가 레이더들은 한쪽 우리 눈이 그러니까 뒤는 볼 수가 없잖아요. 앞 사람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레이더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 목이 180도 회전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사거리만 보는 거예요. 눈이. 그러면서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 전체적인 것을 커버를 하거든요. 저기 침투했나 안 했나 아니면은 요게 아니다. 요게 죄송해요. 미사일이 가고 싶어? 미사일이 총을 쏘려면 앞에밖에 못 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뒤를 쏘려면 이렇게 뒤를 돌아서 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미사일들의 특징은 한쪽 면밖에 볼 수 없고 그 반대편을 쏘려면 이 발사체가 돌아야 되거든요. 돌아서 그쪽 방향을 보고 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콜드 런치 방식을 사용하면서 된 방식인데 이게 한번 일단 공중으로 바로 위로 쏴요. 위로 싼 다음에 그게 꺾여요. 미사일이 한번 꺾여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제가 예림이한테 쏘려면 이 90도로 맨 처음에 미사일이 올라간 다음에 예림이한테 그 미사일이 이렇게 90도 회전을 해서 그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발사대가 엄청 무거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미사일은 자기가 미사일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엄청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네,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게 엄청 어려운
생각만 해도 좀 어려운 기술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기술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탑재라고 합니다. 요 천궁은 요즘 그 유행한 게 그 아랍에미리트에 엄청 수출돼가지고 유명해졌죠. 자, 그리고 현궁, 현궁도 있어요. 현궁은 대전차를 잡는 육군 보병과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무기입니다.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 가능하고 표적 수준 후 즉각 발사가 가능해 대응 능력이 우수하고 유효 사거리는 2.5km이며 탄두 관통력은 900mm이다. 전차 잡는 괴물이라는 호칭이 붙는다. 요거는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네. 소형 전술 차량의 탑재가. 요거는 그 탱크 같은 데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탱크 대 탱크가 싸울 때 이제 그 탱크를 잡는 그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게 이거 현금 같은데요. 뭐요? 태국에서 지금 어디지? 캄보디아랑 전쟁 났는데 네. 그 항공 미사일 쓴다 했었거든요. 그게 현금 같아요. 그 범죄자들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거 미사일 쏴서 잡고 막 이런 게 그게 현금 같은데 지금 사거리라는 거 정도 봤어요. 유효 사거리 보면 2.5km니까 이것도 약간 비군과 같이 좀 작은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안 중요해서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무라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이게 현무는 그야말로 도시 하나를 끝장낼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고에 고안돼서 만들어진 게 현무 미사일이거든요. 요거는 웬만하면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이가 제일 무서워. 왜냐면 요거 쏘면 그냥 전쟁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25년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미사일인데 엄청난 대지대 미사일로 도시 하나를 끝낼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20m 정도 돼요. 엄청 크다. 그리고 9톤이에요, 무게가. 아까 15kg짜리 있었는데 9톤이래. 응, 9톤이에요. 이게 미사일 한 번 쏘면 이게 대기권까지 올라가가지고 9톤짜리가 대기권까지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큰 에너지야? 거기서 마하 10의 속도로 대지로 내려 꽂히는 거예요. 마하 10의 속도는 시속 12,000km예요. 계속 방어미사일로 방어가 안 되는. 그러면 지하 100m까지 뚫고 내려간대요. 지하 100m. 완전 한 도시가 바닥까지 다 그쵸. 훼손되는 거. 근데 왜 100m일까요? 벙커가 있어. 벙커 부수려고? 맞아요. 김정은을 죽일 수 있으려면 이 벙커까지 이 미사일이 뚫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1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근데 어차피 드론으로 벙커에서 나오는서 죽였잖아요. 나올 때 트럼프가 죽였을 때는. 근데 안 나오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현무 5고 현무 7을 지금 현무 7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해요. 현무 7은 대탄두 미사일 머리에서 현무 7이 지금 개발 중인데 이 현무 7의 특징은 미사일이 올라가가지고 대기권까지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머리에서 또 작은 미사일들이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미사일들이 각 표적을 향해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네.
현무예요, 뭐예요? 현무. 그 현무는 아마 이게 청룡 백호 주작 현무에서 나온 현무일 거예요. 거북이 현무. 이게 엄청 거북이니까 이 강인함을 약간 상징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압력 특수 연료로 공기 중에 분사시켜 산소와 결합하여 터지는 무기. 아, 요건 뭐냐면 저도 좀 어려웠는데 이 뭔가가 터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불 붙이려면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안에서 이 뭔가 그 미사일이 부딪히면 박살이 나잖아요. 그 안에서 기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기체에 우리 뭐라 그러지? 뭐 수소폭탄? 그러면은 이 기체에 있다가 맞아. 그 가스. 우리 가스 보면은 기체가 이렇게 불 붙이면 팡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 안에 기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터지면은 그 주변이 한꺼번에 공중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 부딪힌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안에 그 기체 가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 현무도 저는 사실 이 9톤이 가스로 올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현무도 콜드런치 방식을 이용해서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현무 같은 것도 그냥 땅에서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그 발사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사대가 있는데 그게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 옛날에 만화에서 보면 미사일이 이 건물에서 이렇게 잉 올라가가지고 빵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미사일의 특징점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차로 가가지고 그 차 자체에 그 뒤에 트럭 뒤에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 9톤짜리를 실으려면 얼마나 큰 차가 있어야 돼? 엄청 크지. 근데 아까 전에 20m. 근데 왜 차로 응.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들키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도 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요. 20m짜리를 어떻게 안 들켜? 아니 레이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들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고 레이더로 들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차가 있으면 들키지 않아? 그치? 차가 움직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무가 차로도 발사도 되는데 잠수함 이런 데서도 발사 다 가능하고. 뭐 그렇겠죠? 학교 잠수함에 실으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데 또 잠수함에도 레이더 감지기가 있잖아. 그렇죠. 서로. 근데 20m짜리 포탄을 실을 수 있는 차는 얼마나 큰 거야? 엄청 크지. 와. 그 영상에서 봤는데 저기 비교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우리 맞아. LNG 가스차 있잖아. 그냥 건물 하나 아니야? 건물 같은 느낌이겠지? 그쵸, 맞죠. 와,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꼭 미사일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건물에서 쏘는 건 아니다. 요즘 미사일의 특징은 움직이는 발사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무기들이 그래요. 네. 이거 현무원 7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우리나라 거예요? 개발 중이에요. 현무 7은. 그러니까 이 현무는 현무라는 있고. 현무 5는 있죠. 그리고 현무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예요. 예. 미사일. 발사대를 한번 쓰고 나면 예. 못 쓰게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또 쓸 수 있어요. 콜드런처럼. 폴트런치기 때문에. 근데 응. 이건 진짜 좀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괜찮습니다. 그런 무기 같은 거는 지금 뭐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그 위력이 나오잖아. 이거 근데 그 위력을 해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예측하는 거야? 과학적 해보지 않았을까? 과학적 이론으로. 이거 해볼 수가 있어? 제가 좀 이제 했던 얘기해봐요. 거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일단 핵폭탄을 못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핵폭탄을 못 만드니까 원래 이제 핵폭탄 탄두는 조그맣대요. 그렇게 크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나라들은 이제 미사일이 뭐 핵탄두 정도만 실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핵폭탄을 못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부가 되게 무식한 게 근데 뭐 옛날 그 실험 데이터로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핵폭탄 탄두 하나면
뭐 TNT 폭탄 몇 톤이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식한 게 핵폭탄을 못 쓰면 핵폭탄만큼의 탄두를 TNT로 채워갖고 똑같은 위력을 내면 TNT가 된다. 뭐예요?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아,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예전 뭐 미국 실험이나 이런 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이미 들어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핵탄두 한 발이면 뭐 TNT 몇 톤 가량의 폭발력이다 이런.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해봤으면 어디 도시가 날아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으로 하는 거지. 그러네. 이론 냉전 시대 때 추정하는 많이 거지. 했거든요 미국. 그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 그러지 않고서 위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나라가 무식한 게 위력을 시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섬에다가. 그쵸. 섬에다가? 실제로 섬에다가 미사일을 그렇게 실제로 그 현무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사일 실험해. 그런데 하여튼 그냥 무인도 같은 데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식하게 그 TNT 무인도에 사람만 없을 뿐이지. 그니까. 이제 그 핵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맞으면 방사선이 남잖아요. 네. 근데 TNT 같은 건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식한 게 그 TNT 무게값 절대적인 무게값으로 치면은 TNT가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통 핵탄두가 뭐 1톤 정도 된다 치면은 뭐 같은 위력을 내는 TNT를 넣으려면 뭐 몇십 톤을 이렇게 탄두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무식하게. 그러니까 핵 한 방이 뭐 예를 들면 100이라고 치면 네. 1짜리를 100개 넣는다. 네, 그런 그쵸. 느낌인 거죠? 네. 그거를 쏠 수 있는 기술을 또 이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 음모론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누리호 1차 실패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그 이유가 현무 그 적에도 탄두 그 계산하려고 일부러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림이 질문에 답을 하면 그 안에 그 폭탄을 넣을 거 아니야 미사일 안에. 그걸 덜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개 10개 넣을 거를 하나만 넣어서 넣어보고 이거 10배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그렇지, 거야? 그런 식으로 나 이런 게 궁금했었어. 그래서 이제 미사일은 끝났습니다. 자, 미사일 하고 그 다음에 지상 무기 할 거고 그 다음에 군함 할 거고 그 다음에 전투기 할 거고 미래 기술 할 어떻게 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빨리 저희 오늘 최대한 4시간 빨리 하나요? 해볼게요. 지금 몇 시간 할 거야? 제가 그 다음에 군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함은 함과 정으로 나누는데 요거는 이제 질문하지 않고 빨리빨리 끝내버리면 500톤급 기준으로 함과 정을 나눠요. 어떤 게 큰 걸까요? 함이 큽니다. 그래서 500톤에서 700톤은 소해함, 그리고 1200톤 이상을 초계함, 그리고 1500에서 4000톤급을 호위함, 그리고 전함은 8000톤급 이상을 그 전투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함 중에서도 8000톤급 이하는 구축함, 8000톤급 이상은 순양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강습 상륙함이라고 해서 군인들을 실어 나르고 탱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함을 강습 상륙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군함을 정리해 보면 강습 상륙함은 적의 해안으로 우리 해병 군대를 투사할 수 있는 군대 전력이라고 합니다. 18,000톤급 이상 독도함이 유일해요. 이 급이라는 건 뭐냐면 그 18,000톤급을 처음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에 따라서 급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kg짜리 군함을 만드는데 청시기가 80kg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는데 방청식이에요. 그러면 그 8,000톤급 그러니까 18,000톤급 배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방청식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 18,000톤급에는 방청식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18,000톤급 예림호가 또 개발이 됐다. 그러면 18,000톤급 방청식급의 배인
정예림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독도급이 되고, 그래서 처음 개발한 게 이제 2007년도에 독도함이 개발이 되고 2021년도에 마라도함이 개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구축함. 구축함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가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이 있는데 요거는 3,885톤급 한국형 경량 구축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에는 이제 광개토 대왕호가 있고요. 2000년도에 개발한, 그리고 총 우리나라에 3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첫 1세대 그 구축함의 특징은 좀 배랑 싸우는 그런 그 역할이 강해요. 그래서 좀 두껍고 포도 좀 크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개발된 게 이제 충무공 이순신급이 구축함인데 요거는 5,500톤급이에요. 요거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스텔스 기능은 뭐냐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 이게 스텔스 기능이에요. 이거는 충무공 이순신함을 비롯하여 지금 6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되게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거 몇 번 뉴스에 본 기억이 있는데 세종대왕급이 제일 최신입니다. 요거는 1600톤급이에요.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데 이 이지스라는 것은 신의 방패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군을 위협하는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지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지스 시스템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지스 시스템은 뭐냐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먼저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아까 우리 그 세종대왕급도 만 톤급이었잖아요. 근데 7만 톤급에 이 옛날에는 일본이 엄청 2차 세계대전은 엄청 돈이 많고 그랬으니까 무기를 엄청 개발하고 함선도 엄청 개발했는데 7만 톤급 무사시호라는 엄청 크고 웅장한 배를 만들어서 그 미국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거를 비행기로 끝내버린 거예요. 비행기 가가지고 폭탄 떨어뜨려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크고 뭐 함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지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지스함의 특징이 1000개 이상의 비행기를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고 20개의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지스함이 요즘 그 전투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함은 이제 2008년에 개발이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3척을 지금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그 중에서 하나가 도산 안창호함 그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아까 8,000톤급 이하 배를 구축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축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위인들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종대왕호, 뭐 도산 안창호호 이러면은 좀 큰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울 배가 이제 호위함이었는데 호위함은 한 대를 호위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급이 있는데 2,300톤급. 그러니까 아까 막 4,000, 5,000 이거보다 좀 낮죠. 비행기, 배 톤급이. 2000년대 이제는 가장 강력한 함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함도 있고 지금 현재 9척 중 5척이 퇴역한 상태이며 4척도 퇴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인천급. 요거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7척이 있는데 이런 호위함들은 구축함으로 대신하고 있어서 호위함들은 지금 다 퇴역 예정이래요. 그리고 초계함이라는 것도 있는데 초계함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 이제 해안을 지키는, 예. 이게 배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배가 크면은 운영비도 많이 들고 이 빨리빨리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계함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상륙함 이거 그냥 다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요 얘기를 해야겠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항공모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항공모함이란 뭐냐면 이제 그 배랑 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거든요. 왜냐면 배는 비행기한테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를 운영하기보다는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이 항공모함에 있는 비행기로 공격을 하고 비행기로 방어를 하자라는 목적에서 만든 게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이제 그 비행기를 막자라는 의미에서 개발된 게 아까 구축함, 이지스함인 거고요. 네, 그래서 요즘 배의 특징이 이 항공모함 아니면 구축함을 만드는 게 대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항공모함 만드는데 진짜 몇 조가 들거든요. 우리나라도 작은 항공모함 만들려고 했는데 요게 7조인가 8조인가 이렇게 든다고 했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구축함을 만들자라고 한 게 우리나라의 이제 전술적 방향인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배워보면 대형 모함 7만에서 10만 톤급은 미국에 지금 핵 추진 항공모함이 11대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항공모함에서 중요한 건 함재기 운영 방식인데 요것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항공모함이 되게 비행기를 날게 해야 되니까 그 활주로들이 되게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활주로가 없어요. 그러면 비행기를 어떻게 날릴까요? 캡토바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날리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증기나 전자기력으로 전투기를 새총처럼 쏴주는 사출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려가가지고 날아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밑에서 쏴버리는 거예요. 미사일처럼. 그런 방식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자기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 닫는 활주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비행기를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겠죠. 가지고 요런 건데 이게 진짜 어려운 방식이라서 몇 나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걸 바로 캡토바라는 시스템입니다. 항공모함은 어디 나라가 제일 미국이 11대가 있다 그랬는데 다른 영국 뭐 이런 데는 2-3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짱이에요. 근데 항공모함이 혼자 안 다니거든요. 조그만 비행기를 같이 다니는. 아니요, 이지스함이라고 같이 다녀요. 미사일 맞으면 안 되니까. 호위함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항모 이렇게 뜬다 그러면 막 배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옛날에 군대 출동하면은 막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창도 있고 뭐 활도 있고 막 이런 거라고 보시면 그러면 돼요. 현재 지금 전쟁인 이란에 그게 가 있을까요? 근처 해안에 있지 않을까요? 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 통제됐잖아요. 네. 그 배나 이런 것들, 그 항공이 다 지금 그게 이동했으니까 차단시킨 게 아닐까, 그 항로의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아니까 보이네.
이게 항모가 한국에만 온다 그래도 중국이랑 일본이 되게 긴장해요. 그리고 중형 항공모함은 4만에서 7만, 경항공모함은 1만에서 4만 톤급이라고 합니다. 항모는 전투기의 항모는 전투기의 이착함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항모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군함 단독으로 정비와 보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수리가 가능해야 되고 해상의 항공 기지로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은 단독으로 아까 그 재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모는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호위하는 전력이 다 같이 전단을 이루어야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너무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진짜 어떠신가요? 전 너무 근데 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언제 끝까? 이거 금방 끝나야 돼. 전투기 하고요. 이제 끝났어요. 전투기랑 미래 기술은 진짜 금방 끝나기 때문에 이제 한 15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K 방사는 많이 언제예요? 예? K 방사는 언제예요? 이게 다 K방산인데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잠깐 미국 갔다 온 거죠. 아 이런 게 K 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 지금 다 한국 얘기고 항공모함은 없으니까 미국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K라는 거는 한국의 그 K를 말하는 거고. 아, 네. 저 완전 몰라가지고. 아, 그러면 아니, 미국은 아니, 또 뭐가 붙어요 또? 우리는- 코리아 방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K방산이. K 방산이고 미국은 무슨 방산이라고? 그냥 방산인데 아니 추우신데 문 닫아드리니까 이제 생각나. 아닙니다. 네. 이게 미국이랑 소련이랑 냉전 시대가 끝나고 다른 나라들은 무기 개발을 안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긴장 상태로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K방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죠. 아, 그런 K-팝처럼 네, K-팝처럼. K-푸드, 그러다 K 보니 저는 그게 K가 코리아라 정말 무식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아, 이게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상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K 방산 언제 얘기해야지 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무기 개발에 손 놨는데 한국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한국이 기술을 확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름을 붙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응. 여기서 거의 주도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예, 우리나라는 그 체계들이 뭐가 있냐면 국방부가 있고 군대랑 꼭 연관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민간 기업들 우리 얘기하는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랑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질문 하나만 아유,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주식에서 그럼 K 방산에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네, 이래야지 그러면 비로소 알게 될 것 같아. 전투기를 그다음 할게요. 전투기는 1세대부터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에 이전에는 비행기는 이 프로펠러 형식으로 비행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두두두두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제트 엔진을 탑재한 그러니까 뒤에 불 달고 날르는 네, 그 비행기가 개발됐는데 이때부터가 전투기라고 해요. 네. 전투기도 비행기처럼 생긴 게 전투기구나. 맞죠? 예. 전투기도 저는 결국은 탱크라고 생각했어. 왠지. 전투기도 아니 항공기 아니에요 결국? 항공기긴 항공기니까. 한데 이 프로펠러가 아니고 불의 열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제트 엔진. 예. 그래서 이 제트 엔진을 만드는 게 이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에요. 열이라는 거. 예. 그럼 제트가 들어가면 다 열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콜드 런치처럼 약간 제트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전투기라면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트기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세대 제트기는 터보 제트 엔진을 장착한 기체로
전쟁 막바지와 전후에 등장한 기체입니다. 아직까지는 1세대 대추기의 특징은 소리의 속도는 넘지 못해요. 아 소리보다. 소리보단 느리다. 네, 맞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빠른데? 그러니까 음성 넘어가는데. 음속을 넘어갈 순 없다. 맞아요. 그리고 무장한 무기도 기관포나 포탄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1세 전투가 처음 선보인 것은 6.25 때 전쟁이었고요. 미국의 F-86 세이버와 소련의 제트기 미그 15가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처음에 전투기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많았어요. 그래서 2세대 전투기는 소리의 속도를 이제부터 넘어서기 시작하고 전투기로서의 레이더도 어느 정도 레이더 기능이 조금 이제 탑재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행기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비행기를 볼 일이 없어요. 다른 적 비행기를. 왜냐면 하늘이 엄청 넓잖아요. 근데 다른 적의 비행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레이더가 발달 안 됐으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행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레이더 개발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2세대부터 조금씩 레이더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다른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옛날에 비행기가 의미가 있었던 건 비행기에 폭탄을 가득 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에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비행기를 잘 찾을 수가 없으니까, 레이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잡혀. 그 비행기를 잡는 비행기가 이제 중요해지죠. 레이더망을 뚫는 항공이 그 다음 세대 아니에요? 아, 그쵸. 이제 3세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중요하게 됐다. 이제 3세대 비행기가 이제 베트남 전후로 개발된 전투기로 음속의 2배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레이더와 항공 전자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원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눈으로 보고 쏘는 게 아니에요. 예, 기계를 보고 와 저기 비행기 앞에 있네 하고 그 레이더를 보고 쏘는 거지. 그래서 요때 개발된 게 F4 팬텀과 소련의 미그 21 전투기. 자, 그 다음에 4세대 전투기. 4세대 전투기는 베트남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이 다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이때 이전까지는 좋은 소프트웨어가 없었지만 이 4세대부터는 비행 제어 시스템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탑재되기 시작해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나 혼자만 잘해서 막 미사일 팍팍팍팍 쏘고 그러면은 막 이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됐고 미국의 이때 나온 게 이제 제일 유명한 미국의 F-15, 소련의 수-27, 그리고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에서 레이더 기능을 향상시킨 전투기로서 200km 먼 거리에서도 여러 적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최대 6기의 전투기와 싸울 수 있게 됐어요. 하나의 전투기로서. 이를 A4 레이더라고 합니다. 자, 5세대 전투기가 이제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F-22 랩터. 요거는 곤충의 10분의 1 수준으로 레이더에 잡힌대요. 네, 비행기, 저 전투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런 기능이 있어야지만 저기 5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개발이 됐냐? 미국이 개발한 F4 팬텀, F-15K와 F-19, FA-50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미국 거 갖다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최근 개발이 완료된 4.5세대 전투기, 우리나라 전투기가 있는데 이거 이름 아시나요? KF-21. 맞습니다. 보라맨 KF-21 기능이 있습니다. 왜 5세대 전투기라고 하지 않느냐? 스텔스 기능이 F-35만큼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네. 곤충이 10분의 1이 안 되나 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른 첨단 기술들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4세대는 아니고 4.5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들이 특징이 가성비가 좋대요. 맞아. 네. 진짜. 그래서 잘 팔리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전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 안 했는데? 잠깐만. 잠수함 아까 했나? 아니요 안 했어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해줘. 알겠어요. 잠수함 그러면 제가 머리에 있는 거 이따 할게요. 자, 미래의 기술은 항공모함, 우리나라의 미래의 기술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의 기술, 세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대형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대신 3만 톤급의 드론 항공모함을 제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항공모함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수천 개의 드론 전투기를 조종하며 싸우는 미래의 항공모함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린 질보다 양이구나.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핵 잠수함 건조 승인한 거 아시죠? 네. 2025년 10월 30일에 트럼프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을 했다라고 했어요. 기존 디젤 잠수함의 문제점은 자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함으로써 디젤 잠수함은 이제 기름으로 움직이니까 기름을 태우려면 무조건 산소는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3번이 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핵 잠수함은 자기 스스로 열을 내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핵 잠수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있고, 이거는 핵 추진 플러스, 그러니까 핵을 원료로 잠수함이 다니는 거 플러스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어야지 이제 전략적 핵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SSBN의 핵 미사일이 28발 정도가 실려 있는데 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 원자포탄의 위력이 15에서 20 TNT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28발의 위력이 이것의 160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라를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승인해 준 게 공격형 핵 잠수함이에요. 이건 핵 추진을 연료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핵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공격형 핵 잠수함이라고 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공격형 핵 잠수함이 핵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략자가 들어가면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네. 반대야. 왜 그럴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앞부분은 핵을 못 쓰니까. 아니 이름을 왜 바꾸셨어? 이름을? 자, 그리고 아까 민간이랑 같이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 ETF들을 보면 일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종합 방산을 하고요. 항공 엔진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수출해오자. 잠시만요. 요거 말씀드려야겠다. 지상무기. 여러분 혹시 전차와 자주포와 장갑차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너무 민족이니까. 우리 남자들 남자들 남자들은 왜 잘 아는 거야? 여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전차는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전차라고 얘기하는 건 탱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는 근거리를 사격할 수 있는 게 전차예요. 예. 그래서 근거리 전차니까 뭐 건물을 부시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겠죠. 다른 탱크를 부시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가지고 점령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자주포는 원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차가 자주포예요. 아까 그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사일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사일 장치라고 생겼지만 이게 탱크처럼 생긴 거예요. 무항비도 달려서 탱크처럼 돌아가는. 그래서 자주포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그 차를
자주포라고 하는 거네, 움직이는 차를. 네, 움직이는 미사일 장치를 자주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주포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 포신이. 네, 탱크는 앞에 있는 적을 쏴야 되기 때문에 포신이 낮지만 자주포는 위로. 적어도 뭐 몇백 킬로를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포신이 위에 있어요. 곡선으로 쏴요. 맞습니다. 그러면 장갑차는 뭐냐? 장갑차는 탱크의 역할도 조금은 있지만, 다른 거 뭐 포도 있고 다른 데 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수송이에요. 수송. 옮기는 거? 그래서 네. 미군들이 장갑차를 타고 다니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작전을 수행을 수행하러 하는 거죠. 돌아다니는. 네. 그 장갑차는 바퀴가 그 무한궤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자동차 타이어처럼 생겼어요. 그막 물에도 들어가는 차들도 있고. 이거를 안 했네 아예. 그래 이거 지상무기 잠깐 하고 갈게요. 그래서 K9 자주포는 중량이 47톤 정도 돼요. 길이가 12m, 폭이 3.4m, 높이가 3.5m. 자주포 범위는 이제 40km,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고요. 네, 뭐 그렇고 21세기 전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사거리 반응성, 기동력, 생존성이 우수한 세계 최고의 29경 자주포라고 합니다.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발열 TOT는 여러 자주포를 동시에 사격하거나 그리고 K9 자주 그 다음에 K2 전차를 볼게요. 아까 탱크라 그랬죠. 흑표라고도 합니다. 승무원이 3명이 있고 중량은 55톤이에요. 속도는 70km. 그리고 55구경장 대포가 있고요. 아까 탱크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탱크를 부시는 게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정거리가 이거는 3km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 우수한 생존력을 가지고 터키에 전차 기술을 수출했대요. 수심이 4m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거의 자막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30도의 극한에 마이너스 30도의 극한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능동방어 시스템은 탱크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얘가 알아서 그 미사일을 격추시켜요. 그래서 생존력이 엄청 있다. 그리고 K-21 보병 전투 장갑차라는 게 있는데 이 수송 능력이 있고 기계화 보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9명까지 실을 수 있고 승무원이 3명도 있다고 합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까 미래의 기술 일단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종합 그 방산 항공 엔진 개발하고 K9 자주포, K10 항공기 엔진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항공 우주 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항공기를 제작하고 FA-50, KF-21 수리온 헬기 대부분 이제 항공기 위주로 그 개발을 하고 현대 로템은 K2 아까 전차 얘기했죠. 그리고 4륜형 장갑차 이런 걸 개발하고 LIG 넥선은 요도무기, 방산전차, 천궁, 현무, 부품 유도무기 그러니까 미사일 쪽으로 특화된 그래서 얘가 것이 엄청 올랐구나. LIG 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엄청 올랐잖아. 자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되냐 그 코덱스 방산 탑10 그 ETF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9%, 현대 로템이 18%, 항공우주가 17%, LIG 넥선이 16%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기업들이 방산업체에서는 제일 커요. 예.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이름이 뭐라고 ETF가? 요거는 코덱스 방산 탑10. 네, 플렉스 방산 탑10. 말하기 평. 근데 최근에 엄청